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양자시스템공학과의 문세인입니다. 오늘은 플라즈마 진단을 위한 광학적인 진단법, 그 소개와 OES라고 불리우는 플라즈마 광 방출 스펙트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플라즈마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들과 기구들 혹은 실험적인 테크닉을 통해서 플라즈마를 평가하는 건데요. 이때 플라즈마의 중요 변수인 밀도나 온도의 분포 혹은 에너지의 분포를 구하고 공간적, 시간적인 특성 변화들을 살펴보는 것을 플라즈마 진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플라즈마 진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플라즈마의 주된 변수인 밀도와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플라즈마는 물리적 특성과 화학적 특성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각 응용 분야에 맞게 플라즈마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플라즈마의 특성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플라즈마 진단법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며 그 방법과 특성에 따라서 진단법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촉 여부에 따라서 접촉식, 비접촉식, 그리고 측정 방식에 따라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정기적 진단과 앞으로 2번의 강의에 걸쳐 공부하게 될 광학적 진단, 그리고 측정 대상을 직접 측정하느냐, 아니면 간접적인 측정을 하느냐, 그리고 형태가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와 같이 측정 방법과 그 특성에 따라서 진단법을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플라즈마 진단이라는 것의 핵심은 플라즈마를 구성하는 종의 밀도와 온도를 측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그 외에 플라즈마와 관련된 변수들은 이 온도와 밀도의 밀도로 이루어진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플라즈마의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진단법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정기적 진단법의 대표는 프로브를 이용한 접촉식, 집적식 물리적 특성 진단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다만 정기적 진단법, 특히 프로브를 대표로 하는 정기적 진단법 같은 경우는 이온 밀도나 전자 밀도, 이온 에너지, 전자 온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하고 강력한 진단법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삽입해야 하는 문제점들 때문에 실제 공정 현장, 산업 현장에서는 초기 플라즈마 발생 외에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플라즈마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플라즈마를 방해하지 않는 방법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었고, 또한 프로브와 같은 정기적 진단법들이 플라즈마의 물리적인 특성에 진단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에 실제 공정에서는 화학적인 반응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화학 종들에 대한 특성 평가도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법들이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것은 광학적 진단법이 되겠는데요. 광학적 진단법 안에는 굉장히 많은 진단 방법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플라즈마에서 방출되는 빛을 이용한 에미션과 외부 램프를 이용하여 플라즈마 안에 흡수되는 정도를 보는 업석션, 그리고 이러한 큰 분류 안에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저 인듀스드 플로레선스라고 불리는 LIF, 톰슨 레이저 스캐터링, 옵토갈바닉 스펙트로스코피, 그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인터페로미터 등의 방법들이 광학적 진단의 범위에 포함되겠습니다. 이러한 광학적 진단법들은 기존의 전자온도, 이온온도, 전자밀도, 이온 밀도 등과 함께 화학적인 반응에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성정의 온도와 중성정의 밀도, 그리고 전기장, 자기장 저항 등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진단법이 되겠습니다. 광학적 진단은 통칭해서 스펙트로스코픽 다이그노스틱 혹은 플라즈마 스펙트로스코피라고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광학적이며 직접적, 간접적이기도 하며 비접촉식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따라서 수동적, 능동적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플라즈마에서 방출 혹은 외부에서 쪼이는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플라즈마의 정보를 얻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플라즈마의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며, 광학적 진단법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광학 영역이 파장 영역이 IR부터 UV, 마이크로웨이브, 엑스레이 등까지 다양한 영역의 빛을 이용하여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저온 플라즈마나 열 플라즈마, 그리고 핵융합 플라즈마까지 모든 플라즈마 범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우주에 있는 플라즈마까지도 광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진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프로브에서 얻지 못하는 중성종의 특성을 파악하여 화학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총 3강에 걸쳐 광학적 진단에 대해 세세히 알아볼 텐데요.
그러면 먼저 광학적 진단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광학적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스펙트럴 다이그노스틱, 플라즈마 스펙트로스코피 혹은 옵티컬 다이그노스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는데요. 기본적인 정의는 플라즈마에서 방출되는 에미션 혹은 흡수되는 컨티뉴어스 스펙트럼, 그 연속 스펙트럼 또는 스펙트럴 라인, 이제 원자선 라인이 되겠죠. 스펙트럴 라인의 인텐시티나 하프 유디스나 아니면 쉬프트 등을 매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광학적인 진단 후에 이러한 특성들을 분석하여서 플라즈마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광학적 진단법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미션과 업소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광학적 진단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되면 광방출 스펙트럼 진단, 그래서 옵티컬 이미션 스펙트로스코피, 우리가 소위 OES라고 불리는 게 되겠죠. 그리고 광흡수, 옵티컬 업섭션 스펙트로스코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OES 같은 경우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플라즈마가 있으면 플라즈마에서 방출되는 빛들을 이 분광기를 통하여 스펙트럼에 따라서 연속 스펙트럼 혹은 스펙트럴 라인 스펙트럼을 관찰하게 되고, 이때 이 연속 스펙트럼이나 라인 스펙트럼의 인텐시티, 선폭 퍼짐, 그리고 실제 이 파장에서 얼마나 시프트 됐는지 정도를 파악하여 그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업서션 스펙트로스코피 같은 경우에는 플라즈마가 있을 때 외부에 이런 라이소스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이소스가 플라즈마가 없으면 이 라이소스의 특성이 그대로 스펙트럼에 나타날 텐데요. 플라즈마가 있음으로 인하여 분광기를 통하여 측정되는 흡수 정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미션 스펙트로스코피라는 것은 플라즈마 자체에 방출되는 빛을 본다고 하였다면, 업서션 스펙트로스코피는 플라즈마의 빛을 보는 게 아니라 라이소스의 빛을 분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플라즈마가 없다면 라이소스는 플라즈마 램프의 빛을 측정하다가 플라즈마가 발생이 되면 흡수되는 정도가 있겠죠. 이 흡수되는 정도를 똑같이 어디에서 흡수가 됐느냐, 그 세기는 얼마이냐를 가지고서 우리가 플라즈마 특성을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광방출 신호의 경우에는 이 광방출이나 광흡수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광방출 OES의 경우에는 의미 있는 플라즈마 변수 측정을 위해서는 열평형 모델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열평형 모델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플라즈마 광진단의 단점 중에 하나는 이제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에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 광신호, 특히 이제 에미션이나 업소션은 결국엔 이 플라즈마를 지나가는 이 라인 오브 사이트라고 얘기하는 이 전체 영역에 대해서 인티그레이트된 값이 나오기 때문에 로컬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플라즈마의 전체에 대한 어떤 스페셜한 모델을 통해서 인버전 메소드를 이용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토모그래피라고 얘기를 하죠. 인버전 메소드를 이용하면 로컬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토모그래피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뭐 병원에 가면 CT 촬영이란 말을 하잖아요. 이게 컴퓨터라이즈드 토모그래피입니다. 결국에는 CT도 전체 그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몸 전체를 투과해서 일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토모그래피 방법을 이용하면 로컬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라즈마도 뭐 이 안에서 급변하는 거거나 아니면은 이상한 모양이 아닌 이상 우리가 인버전 메소드를 이용하면 로컬한 정보도 얻을 수가 있긴 합니다. 또한 광진단이다 보니까 광학적인 기구들이 용어되는데요. 이때 광학 기구의 특성의 의존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 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 얻은 것을 그대로 분석하면 오류를 범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 광학적인 진단을 할 때 사용되는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실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광학 기구들, 우리가 옵틱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쪽은 이제 뭐 광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워낙 또 새로운, 죄송합니다. 그 하나의 큰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를 세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플라즈마 진단에 있어서 사용되는 광학 기구들에 대해서만 대충 서머리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내에서는 이 옵틱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플라즈마 광 진단을 위해 요구되는 여러 가지 광학 기구들로서 대표적으로는 스펙트로미터라고 불리우는 분광기가 있고요. 분광은 말 그대로 빛을 분해하는 거죠. 그래서 파장별로 분해하는 장치를 우리가 분광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펙트로미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 경로 제어를 위한 렌즈나 거울 등이 광학 기구에 포함이 될 텐데요. 특히 디텍터를 포함하는 분광 시스템의 결정이 이 플라즈마 진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를 먼저 사전에 잘 알고 이 분광기들과 디텍터를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은 그 반대로 내가 실험실에 있는 분광 시스템의 사양이 어떠한지를 알고 플라즈마를 진단하고 진단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딘지, 무엇까지 볼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플라즈마를 진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디텍터를 포함하는 이런 분광 시스템을 결정할 때는 다음 네 가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특정 혹은 관심 파장 영역입니다. 내가 보려는 것이 대부분은 플라즈마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영역, 즉 비저블 영역일 수도 있지만 UV 영역을 통해서 혹은 VUV 영역을 통해서 혹은 IR, 엑스레이 영역을 통해서 더 고급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분광 시스템은 비저블 영역인데 내가 IR을 보겠다라고 하면 볼 수 없겠죠. 또한 광분해능은 이 파장 영역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 상표를 얘기하긴 뭐하지만 오션옵틱스라고 얘기하는 우리 그 한국 내 실험실들에 많이 있는 분광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한 번에 볼 수 있는 영역은 한 200나노부터 한 1100나노까지 굉장히 브로드한 가시광 영역을 포함합니다. 이 경우에는 한 번 플라즈마 에미션을 찍게 되면 다양한 파장들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한 번에 볼 수 있는 영역, 밴드위드스는 넓지만 그만큼 이 분해능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디 학회를 가게 되면 이런 분광 시스템을 가지고서 이 파장이 아르곤입니다. 혹은 이 파장이 헬륨입니다. 라고 이렇게 측정하신 분들이 종종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안에 아르곤이 여러 개 있는다든지 아니면 분자 라인들이 있는데 그 모양이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원자 라인하고 겹쳐서 원자입니다.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서 플라즈마를 분석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내가 관심 있는 파장 영역을 얼마나 볼 거냐. 그래서 이걸 분해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밴드위드스는 적지만 내가 좀 더 세세히. 그래서 분해능이 안 좋을 때는 하나의 파장이었지만 사실 얘를 보니까 이러한 영역이었다. 라고 관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엇을 볼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디텍터의 감도입니다. 플라즈마 빛이 강한 경우를 측정하는 경우에 상관이 없지만 굉장히 빛이 약한 부분을 주로 관심을 가질 때는 디텍터의 감도가 좋아야겠죠. 그리고 시간 분해능입니다. 내가 RF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속적인 플라즈마이긴 하지만 DVD 플라즈마를 보는데 앞서서 공부했죠. 이렇게 시간 분해능에서 일어나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마이크로세컨드 단위 안에서 끝나버리는데 내가 측정한 시간은 만약에 이 전체 파장이 여러 번 들어있는 1ms다 라고 하면 이 특정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크게는 요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서 분광 시스템을 결정하거나 혹은 분광 시스템의 이 네 가지 고려 사항들을 파악한 후에 플라즈마에 대한 진단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결정할 때에는 분광기 자체에서 어떤 시스템에서 이러한 앞에서 얘기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분광기를 고려할 때 이제 엑스레이는 제하고요. 분광기를 고려할 때는 엔트런스 슬릿이 있을 것이냐, 혹은 디스퍼시브 엘리먼트가 뭐냐, 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사실 분광을 하는 매질이 되겠습니다. 분광 매질. 우리가 소위 프리즘이라고 알고 있는 디스퍼스 엘리먼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옵티컬 시스템은 무엇이냐, 그리고 디텍터가 엑시트 슬릿에 어떤 형태로 있느냐, 나중에 이제 공부해 보시겠지만 PMT나 포토 다이오드냐, 아니면 CCD냐, 이러한 것들이 이 디텍터를 포함하는 분광 시스템의 결정하는 요소들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일반적인 플라즈마 진단을 위한 분광 시스템이 있는데요. 앞쪽이 엔트러스 슬릿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퍼스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시트 슬릿 혹은 엑시트 플레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빛을 컬리메이팅하는, 모아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다시 얘를 엑시트 슬릿에 포커싱해주는 포커싱 렌즈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포컬 랭스들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수치들, 엑시트 슬릿의 사이즈, 위드스, 그 다음에 이 컬리메이터 포커싱과의 거리, 포컬 랭스, 그 다음에 뒤에 디스퍼스 엘리먼트의 특성들을 파악하는 것이 광진단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플라즈마 광진단의 옵틱스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바로 분산 매질, 디스퍼시브 엘리먼트입니다. 분광 매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분산 매질이라는 것은 아래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쭉 보아왔던 프리즘과 같은 단색광을 파장별로 분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색광이라고 얘기하는 것 보통 이제 화이트 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태양은 보통 백색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지금 죄송합니다. 단색광이 아닙니다. 좀 오타가 있는데 플리즘과 같이 단색광으로 파장별로 분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 단색이라는 거는 크롬이 이제 색깔이 있고 컬러고 모노가 하나인데 이 태양광 우리가 화이트 라이트라고 얘기하죠. 보통 백색광이라고 얘기하는 거 모든 빛이 더해지면 백색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실 이제 색이 없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에는 여러 가지 파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 프리즘을 통해서 빨간 파장부터 우리가 보라색 파장까지 이렇게 분해를 하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단색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이제 프리즘을 통해서는 단색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레드라는 하나의 파장, 그러니까 파장 하나, 특정 파장 하나로 이렇게 분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프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분생 매질이라는 것은 프리즘처럼 이 화이트 라이트를 단색광으로 즉 파장별로 분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즘은 태양빛이 들어오면 이 분산 매질을 통해서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눠주고 빨간색 뒤에를 우리가 IR이죠. 인프라레드. 그래서 소위 이제 우리가 뭐 저희 아이들을 가르쳐 줄 때 이 이름들을 뭐 쓰긴 하는데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적외선이라 부르는 분들은 의외로 이제 뭐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IR이 적외선이라는 거는 빨간색 바깥쪽에 있습니다. 적색 외 바깥쪽에 있다 해서 적외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UV라고 얘기하는 울트라는 넘는다는 뜻이잖아요. 울트라 바이올릿. 이걸 우리가 뭐라죠? 자외선이라고 얘기하죠. 자색이잖아요. 자색 바깥쪽에 있다 해서 자외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 이 프리즘을 가지고서 우리가 플라즈마 분광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무지개를 관찰해 보시면 빨간색과 뭐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외우지만 빨간색과 주황색이 막 명확히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플라즈마 분광을 할 때 사용되는 것들은 이런 그레이팅이라고 부르는 이 분산 매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분산 매질은 프리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까 말했던 분해능, 파장별 광 분해능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그레이팅, 분해능이 좋은 것부터 아주 보통인 것부터 프리즘보다는 좋지만 보통인 것부터 아주 좋은 것까지 그래서 널리 활용되는 게 이 그레이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이 빛의 속도가 이 분산 매질에서의 이 파장과의 관계식이 있죠. 그래서 슈러 웨이브랭스, 그 UV 쪽으로 갈수록 하이어 리프렉티브 인덱스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 페이지 벨로시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스넬의 법칙이라고 하는 공식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이 그레이팅인데요. 그레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런 판이 있으면 눈으로 보시기에는 이 판을 이렇게 홈을 낸 겁니다. 홈을. 그래서 이 홈을 우리가 그루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홈을 낼 때 이렇게 각을 줘서 홈을 냈습니다. 근데 이게 눈으로는 좀 크게 홈이 있는 것 같지만 보통 그루브가 보면 뭐 저렴한 것들이 보면 가장 저렴한 것들이 한 150 그루브 per 밀리미터입니다. 1mm 안에 이 150개의 줄이 있습니다. 그런 거부터 뭐 3600까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이제 홀로그래피를 이용해서 홀로그래피 방법으로 이 그루브 패턴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루브가 좋으면 좋을수록 이 그레이팅이 성능이 좋아지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분광기를 선택할 때 광분해능이 어떻게 되지? 라고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루브 넘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00 그루브를 썼다 하면 분광기 포컬랭스와 함께 분해능. 포컬랭스는 아까 미디어가 있으면 이렇게 모아주는 이 포컬랭스가 있었잖아요. 포컬랭스. 이 포컬랭스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포컬랭스가 길면 길수록 분해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포컬랭스와 이 그루브에 의해서 분해능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그레이팅에는 이 블레이즈 앵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인시던트 빛이 와서 이 그레이팅 노멀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가 이렇게 반사 법칙에 의해서 똑같이 가죠. 그 다음에 이 그레이팅의 노멀이 있습니다. 또 그레이팅의 노멀.
그죠? 그러면 이 그루브의 노말, 죄송합니다. 그루브의 노말과 그레이팅의, 노말과의 사이를 우리가 베타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이 사이의 관계식에서 우리가 블레이즈 앵글이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광기를 구매하시거나 스펙을 보시면 보통 세 가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포컬 랭스가 얼마고, 그루브 넘버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블레이즈 앵글이 뭐냐, 혹은 블레이즈 파장이 뭐냐. 그래서 블레이즈 앵글이 뭐 500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에서 500나노에 가장 민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얘가 센시티비티를 결정해 주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UV 쪽을 보는데 500나노에 민감한 걸 보게 되면 이 300나노에서 빛은 되게 약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300나노 UV 영역을 관찰하겠다 하면 블레이즈 앵글, 동일한 그루브 넘버의 동일한 포컬 랭스로도 블레이즈 앵글을 300나노짜리를 선택을 하시면 UV에 보다 민감한 그 분광기를 우리가 구입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분광 시스템, 이거는 특별히 여러분들 많이 고민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빛을 모으고 어떻게 그 엑시트 플레인으로 보낼 것이냐는 분광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이 그레이팅과 미러와의 관계식에 따라서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에버트 타입인데요. 에버트 타입은 이렇게 미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런스에서 우리가 플라즈마에서 빛이 들어오면 이 엔트런스를 통해서 이 포컬 랭스를 통해서 포컬 랭스 길이만큼 갔다가 들어오겠죠. 이렇게. 그럼 이 그레이팅에서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돼서 파장별로 사실은 이렇게 이제 파장별로 다 다르죠. 이렇게 나아가는 영역이. 그래서 내 그레이팅에서 관심 있는 영역의 빛만 포커스가 돼서 이렇게 엑시트 플레이로 오게 됩니다. 반면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CT, 체르니 터너 타입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래서 보통 이 분광기 안에, 사실 좀 잠깐 다른 얘기인데, 분광기를 여러분들이 위에 뚜껑을 열어보시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막 수천만 원에 달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 고가의 돈을 주고 산 게 내가 이건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안에 보시면 정말 이거밖에 없습니다. 안에 그레이팅이 있고, 물론 모토라이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정기적인 시스템들이 있긴 하지만 그레이팅이 하나 있고 미러가 딸랑 두 개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수천만 원 주고 사는 거죠. 그럴 만한 사실 값어치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무슨 실험을 하고 정보를 얻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텐데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체르니 턴업 타입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빛이 들어오면 요 앞에 미러가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엔트러스 쪽에 관련있는 미러고요. 그럼 이렇게 포커싱한 빛이 그레이팅이 들어오고, 그레이팅의 각 방향에 따라서 원하는 파장의 빛만 다음 미러로 가서 이렇게 포커싱이 돼서 셀리스로 가게 됩니다. 제가 이 미러를 이렇게 지금 평판으로 그렸는데, 사실은 이 친구들은 이렇게 약간 미러, 컨케이브 미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르니 터너 타입이 코마도 없고, 이제 코마라는 것은 혜성이라는 뜻인데, 이게 빛 수차에서 보게 되면 파장별로 이렇게 그 초점이 약간 달라집니다. 초점이 달라져서 이미지가 이렇게 혜성이 꼭 날아가는 모양처럼 나온다고 해서 이제 코마라는 말을 쓰고요.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엑시트 플레인, 엑시트에 내가 PMT를 달 거냐, 아니면 CCD라는 걸 달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플라즈마 분광 정보를 얻을 것이냐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디텍터를 한번 볼 건데요. 다양한 디텍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실험실에서 보통 사용하는 것들을 보면 PMT, 그림처럼 생긴 PMT라는 게 있습니다. PMT는 포토 멀티플라이어 튜브랍니다. 튜브입니다. 이렇게 튜브. 그래서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광전 증배관. 이게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포토 멀티플라이어 튜브입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증폭을 시키는 거죠. 어떻게?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이 안에 그래서 보시면 메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메탈에 포톤이 때리면 포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광전 효과가 있죠. 그러면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근데 전자가 하나밖에 안 튀어나와요. 시그널 잡기가 어려우니까 이 전자가 가서 또 전자를 증폭시키는 겁니다. 그럼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돼서 전류가 메저러블한 전류가 나오도록 증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광전 증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엑시트 슬릿에 이렇게 멀티 튜브를 이렇게 쭉 놓게 되면 이 부분에 빛이 때립니다. 그때 이 빛은 이 그레이팅에 의해서
원하는 파장의 빛만 들어가는 거죠. 람다 1에 대한 파장의 빛만 들어가는 거죠. 통 때립니다. 그럼 PMT라는 것은 사실 무슨 빛이 들어오냐 자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반응하는 영역이 있긴 합니다. 람다 1부터 뭐 람다 2까지 이 파장 영역이 있긴 한데 이 파장 영역 안에 들어오는 어떤 빛이라도 때리면 그냥 전류 시그널을 내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고정된 그레이팅의 방향과 고정된 슬릿의 위치에 따라서 이 슬릿으로는 처음에 빛이 들어올 때는 이 그레이팅에 들어오기까지는 람다 1부터 람다 2까지 모든 영역에 빛이 들어오겠죠. 람다 0부터 람다 n이라고 합시다. 모든 영역이 들어왔다가 그레이팅을 통해서 미러를 가서 두 번째 미러를 가서 엑시트 슬롯에 될 때는 특정 파장만 들어옵니다. 람다 1만. 그럼 이 빛이 들어오면 얘는 빛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전류 시그널 뿅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라인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다른 파장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이 엑시트 슬릿 쪽으로 람다 1이 아닌 이번엔 람다 2를 보내줘야겠죠. 그죠? 그러면 이 여기에는 지금 모든 빛이 들어오는데 이 그레이팅의 성능에 따라 다르겠지만 얘는 이렇게 람다 1부터 람다 2까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꺾이고 있거든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 지금 파란색 빛이 람다 1의 빛이라고 하면 이제 그레이팅을 살짝 돌립니다. 여기 그림상으로는 그레이팅이 지금 안 돌아간 것처럼 보이는데 네. 지금 보면 람다 2, 적색으로 보이는 람다 2는 이렇게 그레이팅에 의해서 약간 경로가 달라져서 이 포커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슬릿을 이동하면 되겠죠. 슬릿을 이동해서 여기로 통과가 되게. 근데 이게 슬릿을 이동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동하느냐? 그레이팅을 살짝 돌려줍니다. 살짝 일로 돌려줍니다. 돌려주면 이번엔 얘 빨간색 빛이 포커싱이 되겠죠. 그러면 다른 쪽 파장이 이렇게 뿅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위 분광기를 이용해서 조금 좋은 분광기인 경우에 분광기를 이용해서 다른 파장을 쭉 스캔하면 윙 하고 이 그레이팅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착각 찍는 거죠.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광분해내와 관련인데 이 그레이팅이 분산되는 정도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미미해서 이 안에 달라지는 이 디텍터 되는 부분이 여기가 있을 때 모두 다 찍힐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 CCD를 얘기할 때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제 분광기가 좀 분해능이 좋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레이팅을 움직이면서 PMT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PMT를 갖고 모든 영역을 찍으려면 그레이팅이 쭉 모든 파장을 다 돌려줘야겠죠.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PM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나 이런 타임 분해능이 좋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뭐 나노세컨까지 얘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특정 파장에 대해서 시간 분해능을 보고 싶다 할 때는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게 아주 좋습니다. 다음으로 CCD를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CCD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 어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뭐 CCD 셀은 되게 작긴 하지만 뭐 1024, 768 이렇게 우리 그 디스플레이 픽셀을 얘기하듯이 CCD에도 픽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엑시트 슬랫이 없고요. 엑시트 플레인에 이렇게 CCD가 놓입니다. 이렇게 CCD가 놓입니다. 그러면 앞에는 동일하죠. 이 체러니 턴타임에서. 그러면 빛이 들어가면 앞에 람다 1의 파장이 들어가서 이 포인트에서 찍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람다 2의 파장은 이 포인트에서 찍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CCD 셀에 람다 1이 여기에 들어왔어요. 람다 2는 여기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공간 분해가 있잖아요. 이 공간 분해를 CCD 셀에 대한 공간 분해를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거죠. 파장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람다 1에 누가 왔습니다. 람다 2에 누가 왔습니다라고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그레이팅의 성능이 굉장히 우수해서 CCD의 공간 어레이를 넘어가는 쪽으로 빛이 있을 수도 있죠. 당연히 이렇게 이쪽으로. 그럼 이쪽에 있는 빛은 못 보겠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밴드 위드스가 됩니다. 그래서 CCD 셀 안에 여러 개의 파장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 파장 영역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파장이 한 번에 찍힐 수 있다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PMT 같은 경우는 얘가 처음부터 끝까지 삥 장시간 돌아야 한다면 CCD 셀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니까 CCD를 사용한 경우에는 한 두 번만 돌려줘도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뭐 자주 사용하는 오션 옵틱스 같은 이런 로우 레졸루션의 스펙트로미터 같은 경우는 이 CCD 셀 안이 모든 파장을 커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파장을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혹시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나 연구원들이 이 플라즈마 분광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저는 두 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 분해능을 위해서 그리고 공간 분해능을 위해서. 근데 이제 CCD가 이제 마이크로세컨까지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공간 분해는 어느 정도 되긴 하지만, 시간 분해능이 어느 정도 되긴 하지만, 굳이 이제 만약에 분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하시면 CCD를 활용하시는 게 실험하실 때도 훨씬 편하고 관리도 편하고 데이터 분석도 편하니까 이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서 하나 뭐 얘기를 하자면, 앞에 빨간색으로 글씨 써놨는데 제가 모노크로메이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파워포인트나 워드나 한글에서 치면 이렇게 빨간 줄이 나옵니다. 왜? 표준어가 아니니까. 근데 저희 쪽에는 다 모노크로메이터입니다. 모노크로미터가 아니고. 그리고 아래쪽 CCD가 있는 경우는 스펙트로미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모노크로미터와 스펙트로미터 차이는 뭐냐? 아까 모노크로미터라는 건 단색광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CCD든 PMT든 이 분광기, 그러니까 뒤에 엑시트 슬릿까지만 있는 경우는 모노크로메이터입니다. 백색광이 들어와서 단색광으로 나오니까 모노크로메이터인데, PMT가 딱 붙어 있으면 모노크로메이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의 파장만 보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걸 쭉 스캔해서 전체 파장으로 보면 스펙트로미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CCD가 붙어 있는 경우는 빛이 딱 와서 우리가 얻는 데이터가 파장별로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걸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스펙트럼. 그래서 스펙트로미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분광기는 모노크로메터라고 부르는 게 명확하고요. 그 안에 디텍터가 합체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스펙트로미터라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만 이걸 자꾸 이제 좀 깐깐하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일반 논문이나 다른 데 가면 그냥 다 스펙트로미터, 분광기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상식적으로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옵틱스들인데요. 옵틱스들은 뭐 렌즈나 윈도우나 그 다음에 미러 등을 다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압의 진공장치 안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 이를 바깥에 있는 분광기를 통해서 진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윈도우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빛을 투과하느냐가 플라즈마에서 검출할 수 있는 파장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빛을 모으기 위해서 렌즈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미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 옵틱스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파장의 투과도입니다. 한 예로 예전에 저도 이제 대학원 때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챔버에 부착하는 윈도우 같은 경우는 다 고려해서 UV를 통과할 수 있도록 쿼츠도 달고 다 그랬는데, 실제로 분광기에 연결하기 직전에 사용했던 미러는 UV를 반사시킬 수 없는 미러를 사용해서 계속 시그널이 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하면 실제로는 그 빛이 나오고 있는데 그 빛을 분석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대표적인 테이블이 있는데요. 뭐 윈도우나 렌즈나 미러를 선택하는데 투과도나 경도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이 파장에 대한 투과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0cm thickness를 기준으로 이 파장별 트랜스미턴스 100나노부터 여기 이제 IR 이상까지 굉장히 큰 영역까지 1000나노까지가 이제 이상을 IR라고 말할 텐데요. 영역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보통 이제 여기가 관심이 있죠. 이 가시광선 영역.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컴포넌트 옵틱스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것들이나 아니면 뭐 실험실에 있는 거 갖다 쓴다라고 하면 대부분 BK7입니다. 이 BK7 보로실리케이트 크라운 글래스라고 얘기하는데 유리입니다. 유리인데 얘는 비저블과 IR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빨간색 영역을 위해서 투과도가 아주 우수합니다. 그렇죠? 투과도가 아주 우수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300나노 이하를 보고 싶은데 BK7으로 된 윈도우가 달려있는 챔버하고 또 BK7으로 된 렌즈를 쓰면 절대 안 나오죠. 투과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에 맞는 그 렌즈나 옵틱스들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내가 300나노 이하의 UV 영역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쿼츠라고 불리는 퓨즈드 실리카를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퓨즈드 실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 B 점점점 잘 표시가 잘 안 되긴 하지만 이렇게 200나노 영역까지도 충분히 검출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이제 뒤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업소션을 공부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VUB 이거는 이제 베큐um 울트라 바이올렛 영역인데요. 보통 이제 100나노, 200나노, 200나노 이하 이런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쿼츠로는 안 되고 마그네슘 플로라이드나 칼슘 플로라이드 같은 또 특수한 이 윈도우를 사용하여야만 우리가 100나노까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더 짧은 영역을 보겠다. 뭐 EUV라고 얘기하는 영역들 있잖아요. 수십 나노 영역.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걸 트랜스미턴스가 가능한 윈도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윈도우 리스 진단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잠깐 팁을 말씀드리면 챔버가 있는데 이건 진공 챔버인데 내가 분광기를 달고 싶은데 그러니까 EUV 같은 거를 통과할 수 있는 윈도우가 없어요. 그럼 못 하는 거죠. 근데 그럼 얘를 없애요.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진공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진단을 할 수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오리피스를 이렇게 둡니다. 구멍을 실제로 뚫는 거죠. 뚫고 분광 시스템에 연결을 합니다. 그럼 진공이 깨지니까 이때는 물론 뒤에 업소션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진공자외선 밑에 영역을 볼 때는 대기 중에서의 이 파장의 흡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분광 시스템도 진공 내에 있어야 합니다. 분광 시스템도 진공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공 펌프들이 있고 이 사이에 오리피스 사이에 또 디퍼렌셜 펌프를 구축을 하시면 이렇게 오리피스를 이용해서 모든 파장의 영역 그러니까 이런 옵틱스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분광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이런 옵틱스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선택하는 것 역시 우리가 실험을 하는데 사전 준비 사항으로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광 시스템을 다 공부를 했고요. 분광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이건 저희 연구실에 구축되어 있는 분광 시스템인데요. 이건 뭐 어디를 광고하는 게 아니라 프리스톤 인스트루먼트의 SCT-320 이때 SCT라는 게 이제 S는 좀 특별한 얘기인데 체르니 터너라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CCD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용 분광기는 우리가 이제 구매를 하면 저희가 만들진 않잖아요. 구매를 하면 어느 정도 파장이 교정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CCD가 이렇게 있으면 CCD 셀은 그냥 픽셀 넘버입니다. 픽셀 넘버. 그런데 우리가 이 분광기를 통과해 오면 여기에 파장이 이렇게 찍히는 거죠. 시그널이 들어오니까. 그럼 이 파장이 얘는 정보를 주기를 이 파장이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고 픽셀 넘버 얼마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픽셀 넘버 얼마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파장으로 알고 싶죠. 파장으로. 그러려면 이 픽셀 넘버와 파장 간의 관계식을 알아야 되죠. 이게 바로 파장 캘리브레이션이 되겠는데요. 파장 교정. 어지간한 것들은 다 파장이 캘리브레이션 돼서 우리가 구매를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구동 장치가 기계적인 구동, 아까 말했던 이 그레이팅이 돌잖아요. 그래서 기계적인 구동이다 보니까 사용하다 보면 조금씩 계속 틀어집니다. 그래서 파장 캘리브레이션은 장치를 사용할 때마다 사실은 교정해 주는 게 중요한데 이걸 위해서는 레퍼런스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미국 표준과학연구원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 한국에는 크리스가 있죠.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Science and 스탠다드인가요? 스탠다드 앤 사이언스. 그래서 우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도 이런 교정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교정을 위한 레퍼런스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려져 있는 램프, 보통 잘 알려져 있는 램프, 보통은 수은 램프를 많이 사용합니다. 캘리브레이션 램프로. 알려져 있는 램프를 가지고서 한번 찍어보고, 그리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그 원자별로 나올 수 있는 이론적인 파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실험적으로도 잘 얻어지는 인텐시티가 있습니다. 보통은 인텐시티 높은 게 찍히면 그게 우리 실험에도 찍혀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파장들을 갖고 캘리브레이션을 하시면 분광기에 대한 파장 캘리브레이션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센시티브 캘리브레이션입니다. 센시티브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 이 빛 광원을 분광기를 통해서 CCD에서 측정을 했을 때 그 빛의 세기는 렐러티브한 값입니다. 렐러티브한 값. 실제로 그래서 절대값으로 캘리브레이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와트, 뭐 미터, 제곱, 뭐 스테디 레디안 뭐 이렇게 파워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때 이 절대 세기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이 파워를 알고 있는 스탠다드 램프 소스가 있어야겠죠. 레디언스를 알고 있는 그걸 가지고 교정을 하는 게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 실험실에서는 이거 절대값을 교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절대값을 하기는 쉽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하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는 렐러티브 센시티비티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레이팅이라는 게 있으면 얘가 파장별로 분해를 하는데 100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파장별로 분해했을 때 원래 이 파장별로에는 50대 50이었는데 얘가 이렇게 못 보내고 50대 한 20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얘가 센시티비티가 이 장치에 대한 파장별 센시티비티가 다르거든요. 근데 사실은 얘는 50이 되어야 하는데 얘는 20만 들어온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얘가 이 두 라인이 CCD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그레이팅의 감도 블레이즈 앵글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500나우에서는 센시티브가 좋은데 300나우짜리는 센시티브가 안 좋은 거죠. 이 입장에서 블레이즈 앵글의 500짜리는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CCD도 역시 감도가 있어요. 파장별로 감도가 있어요. 그럼 또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담기 위해 내가 윈도우를 통과했어요. 근데 앞에 그림에 보시는 대로 윈도우에 보시면 대부분 가시광선 영역에서 되게 비슷하긴 하지만 만약에 IR 영역은 여기에요. 투과도가 달라요. 그쵸? 그리고 UV 영역을 보면 이쪽 영역인데 투과도가 달라요. 사실은 여기도 100이 들어오고 여기도 100이 들어왔는데 내가 측정되는 거는 70밖에 안 되고 여기는 90밖에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상대값이지만 상대적인 센시티비티를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이거 역시 알려져 있는 램프를 가지고서 파장별 민감도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실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장치에서 특정 시스템에서 옵틱스를 놓고 그래서 홀 옵틱스 시스템, 뭐 파이버를 썼으면 파이버를 포함해서 홀 측정 시스템에서 알려져 있는 캘리브레이트 램프를 갖고 이 상대적인 인텐시티를 측정하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얘는 원래 이렇게 반응하는 애예요. 근데 내가 실제 실험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아래처럼. 그럼 교정을 해야 하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750나노 같은 경우는 원래 더 센 애인데 작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뒤에서 이제 OES에 대해 설명을 하겠지만 OES의 대부분의 방법이 인텐시티 레이쇼예요. 그래서 여기랑 레이쇼를 구하는데 실제 레이쇼는 요만큼이었는데 내가 이 캘리브레이션을 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를 갖고 쓰면 요만큼이 되는 거죠. 왜곡이 될 수 있는 거죠. 길기가 훨씬 큰데. 그래서 이런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플라즈마 진단을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OES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먼저 할 건데요. 플라즈마 광진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크게 이렇게 두 분류, OES와 OES로 나눌 수 있고 단순한 분광진단, 그 다음에 액티로메트리, 그리고 이를 이용한 여러 가지 뭐 LIF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OAS에 대해서 브로드밴드 울트라바이올릿 업서션 스펙트로스코피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에 대한 것들은 세 번째 플라즈마 진단의 세 번째 강의에서 그 이론적인 배경들과 특정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ES를 말씀드릴 건데요. OES는 플라즈마 광방출 옵티컬 이미션 스펙트로스코피의 약자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플라즈마 내에서는 원자들도 있고요. 전자들이 있습니다. 일렉트론 임팩에 의해서 이 특정 스테이트에 있는 전자들이 여기가 되겠죠.
파퓰레이션이 됐다가 디익사이테이션 되면서 이제 떨어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빛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 빛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은 어디서 오느냐? 원자나 이온에서 올 수 있고요. 그러면 빛의 특성은 라인이 될 수도 있고 컨티뉴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영역은 UV, 비저블, IR. 그 다음에 전자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전자들이 리콤비네이션 할 때. 그래서 프리 바운드나 아니면 리콤비네이션 할 때 혹은 브레인스톨라운론 같은 방법에서 컨티뉴하게 보통은 나옵니다. 전자들은. 그리고 몰리큘에서는 로테이션, 바이브레이션, 그 다음에 일렉트론 익사이테이션에 의해서 라인, 밴드 형태로 우리가 나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의 라인 스펙트럼을 라인과 컨티뉴 스펙트럼 오른쪽에 보시면 아래 그리처럼 이렇게 파장에 대해서 특정 파장에 대해서 볼 수가 있고요. 연속 스펙트럼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OES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냐? 우리는 지금 플라즈마 스펙트로스코피, 플라즈마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플라즈마의 진단이라는 건 말씀드린 대로 온도와 밀도를 재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온도, 어떤 온도를 잴 수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는 전자온도 아니야? 기체온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온도라는 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를 대표하는 변수입니다. 에너지를 표현하는. 그래서 다양한 에너지와 관련된 변수들로서 온도를 쓸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체 온도, 전자 온도. 얘는 기체나 전자의 키네틱한 에너지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분의 3 kT가 2분의 1 mv 제곱. 그죠? 3D에서 3kT 온도로 풀 수가 있겠죠. 이게 E냐, 전자냐, 아이온이냐, 아톰이냐. 그렇죠? 키네틱. 그 다음에 회전온도, 여기온도, 전자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우리가 뜨겁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키네틱 에너지와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버추얼 템퍼러처럼 말을 씁니다. 하지만 에너지를 표현해 주는 건데 회전운동은 뭐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기체의 회전운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온도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스테이트에서 익사이트된 스테이트로 올라가면 이 사이 관계식인 여기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I에서 K로 올라갔다고 하면. 그쵸? 이 여기 에너지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온도. 익사이테이션 템퍼러처. 진동 온도는 뭐냐? 분자가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막 진동하는 거와 관련된 에너지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진동 온도. 그 다음에 당연히 밀도가 있겠죠. 전자 밀도. 그 다음에 프루브로 잴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활성종의 밀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설명드린 응용에서 뭐 보겠지만 플로린이나 클로린, OHO, 하이드로전, CF 같은 화학적인 반응과 관련된 애들이 몇 개나 있느냐, 밀도. 그죠? 밀도를 재는 컨센트레이션을 잴 때 우리가 OES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균일도, 라지열애 같은 경우는 공간균일도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분광 시스템을 구축해서 플라즈마로부터 스펙트럼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것, 심플하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런 파장과 세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위아래는 아르곤 대기압 방전, 아래는 헬륨 대기압 방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넣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아르곤 라인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분광 시스템에서 아르곤 1이라고 썼는데 1이 아니고 아르곤 I인데요. 이거는 중성종을 뜻하고요. 아르곤 2라고 하면 아르곤 플러스 퍼스트 이온화된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르곤 원 라인, 중성종에 있는 라인들을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파장대 이 스펙트럼만 얻을 수 있고요. 여기 뭐지? 이렇게 체크를 해봅니다. 그럼 파장을 찍죠. 그럼 이 파장은 706 라인입니다. 706 나노미터. 요 파장은 844 나노미터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NIST 사이트를 들어가서 파장별로 무슨 가능한 라인들이 쳐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르곤을 넣었잖아요. 아르곤을 넣는데 엉뚱한 헬륨이 나온다거나, 그죠? 대기 중에 존재하지 않는 뭐 크롬이 나온다거나 하진 않겠죠. 아르곤 라인에서 706 나노를 찾아보면 있습니다. 인텐시티도 높게 나옵니다. 그럼 얘는 아르곤이구나. 근데 아르곤 라인에 아무리 쳐도 844가 없어요. 844 라인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대기 중이니까 대기 중에 산소니까 산소 라인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헬륨을 쓰게 되면 헬륨 라인들이겠죠.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산소가 있겠죠. 그죠? 이거 이제 588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봤는데, 좀 이렇게 찌글찌글한 라인들이 보여요. 여기처럼. 이거를 이제 분해능이 안 좋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이게 무슨 라인이네? 원자 라인이네. 헬륨.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잘 보시면, 자기가 갖고 있는 분해능보다 이 원자 라인은 이론적으로는 그냥 델타 펑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해능만큼만 퍼지면 되는데 분해능보다 더 퍼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두 라인 이상이 섞여 있거나 분자 라인인가 보다라고 한 번씩 의심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처럼 NO 감마 분자 라인,
OH 분자 라인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인들을 확인을 했다면, 라인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했다면 여기서 끝나지 말고 하나 더 나가 보는 거죠. 외부 변수, 저 같은 경우 이제 헬륨 아르곤 레이쇼를 썼는데 뭐 파워도 좋고요, 압력도 좋고요. 그거에 따라서 내가 특정 라인을 찍어서 특정 라인에서 변화를 보는 거죠. 헬륨이 증가되는데 그럼 헬륨이 늘어나야겠지, 늘어가고, 아르곤이 줄어들고 있는데 아르곤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네. 산소는 넣지도 않았는데 늘어나네. 왜 그럴까? 이런 분석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인텐시티 모니터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토믹 라인을 뒤에 이제 설명드릴 텐데 좀 더 분석을 많이 하면 전자 밀도나 전자역의 온도, 그 다음에 분자 라인 같은 경우는 기체 온도, 회전 온도, 혹은 진동 온도 등을 측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특정 라인을 확인을 했어요. 특정 라인. 얘 갖고 무언가 해보고 싶어요. 그거의 대표적인 게 EPD라고 해서 반도체 공정에서는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EPD라는 건 End Point Detection. 내가 공정 끝이 어딘지 알고 싶은 거예요. 기존에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이제 뒤에 이제 뭐 애칭을 하고 싶다. 플라즈마 응용해서 애칭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라인 두 개가 있으면, 라인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머티리얼이 두 개가 있으면 우리가 애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머티리얼을 이렇게 깎는 거죠. 머티리얼을 깎고 싶어요. 그래서 애칭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요게 우리가 반도체 공정 중에 애칭이라 부르는 게 되겠죠. 요렇게. 기존에는 이 두께나 속도나 그게 그냥 시간으로 정해도 돼요. 애츄레이트를 알고 있으면 3초 동안 하고 끊어야지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이 두께가 얇아지고 있죠. 얇아지고 있어서 뭐 몇 초 안에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1초 하고 끝나야 돼요. 그리고 잘못하면 오버헤치 될 수가 있어요. 오버헤치. 기존에 뭐 오버헤치 살짝 돼도 상관없었는데 멈춰야 했는데 못 멈췄어요. 이거를 자동화하고 싶은 거죠. 자동화. 그래서 아래 그림에 보시면 실리콘 웨이퍼 위에 지르코늄 옥사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클로린 플라즈마를 갖고 지르코늄 옥사이드를 애칭을 하면 지르코늄 클로라이드로 볼레틀 가스가 나가고, 그죠? 이렇게 깎이기 시작하겠죠, 얘가. 깎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파이버를 이용해서 분광기랑 연결시키는 거죠, 스펙트로미터랑. 그래서 시그널을 보는 거예요. 어디 시그널을 볼 거냐? 특정 파장의 시그널의 변화를 보는 거죠, 시간에 대한.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애칭 타임에 대해서, 자, 그럼 어떤 시그널을 볼 거냐? 내가 실리콘을 볼 겁니다. 251점 나누어 있고, 클로린을 볼 겁니다. 그리고 뭐 옥시전을 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딱 했는데, 자, 실리콘 딱 애치 시작 하면 실리콘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안 나오죠. 왜? 얘는 덮여 있으니까 안 나옵니다. 실리콘은 데이터가 안 나와요. 클로린 플라즈마 빵 켜지면 얘가 ClCl로 되겠죠. 클로린은 빵 켜지면 인텐시티가 세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유니폼한 플라즈마고 시간에 대한 공정 변화가 없다면 균일하게 가겠죠. 얘도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겠죠. 얘가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거 플라즈마 변수네? 말할 수 있으니까. 그죠? 자, 클로린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실리콘이 무슨 일이 생겼냐? 변화가 없다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해요, 얘가. 원래는 안 나와 있는데 실리콘이 갑자기 실리콘 원자 라인이 쭉 올라와요. 왜? 얘가 이제 애칭이 돼서 노출되기 시작했으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 여기까지 공정을 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애치 스탑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얘 기울기를 자꾸 계산합니다. 계산하다가 기울기가 변하겠죠. 기울기가 변하기 직전, 혹은 기울기가 변한 후 1초 후에 스탑.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공정이 자동으로 되겠죠. 그죠? 이런 EPD가 플라즈마 OES의 가장 단순한 라인 모니터링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널리 활용되고 있죠. 다음으로는 액티노메트리라고 하는데요. 액티노메트리는 상대적인 인텐시티 레이쇼를 갖고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X의 임의의 컨센트레이션을, 밀도를 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얘는 진공에서만 가능합니다. 진공에서만. 그래서 어떤 방법이냐? 만약에 산소 원자의 밀도를 내가 측정하고 싶어요. 진공 안에
O2 플라즈마가 있어서 O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미량의 아르곤을 넣는 겁니다. 플라즈마가 방해되면 안 되니까 미량의 아르곤을 넣어요. 근데 얘는 내가 알고 있어요. 10토르라고. 그죠? 그러면 아르곤을 넣었더니 미량에서 10.1토르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죠. 0점 분압의 원리에 의해서 0.1토르가 아르곤이구나. 그러면 0.1토르 아니까 P는 NKT, 그죠? 그럼 우리가 밀도를 알 수 있겠죠. 그죠? 0.1토르에 해당하는 아르곤의 밀도는 알아요. 이미. 자, 그러고 나서 플라즈마 방출 세기를 봅니다. 누구와? 아르곤과 산소의 비를. 아르곤과 산소의 비를 보면, 왜냐? 인텐시티라고 하는 것은, 즉, 밀도의 함수예요. 이거는 이제 population density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N0, 볼츠만 릴레이션에 의해서 익스포넨셜의 관계가 나오고 하뉴가 나올 텐데, 아르곤의 세기가 세게 나온다는 얘기는 그 빛을 내는 아르곤 양이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산소의 빛이 세게 나온다는 것은 그 빛을 내는 산소의 양이 많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제 벌써 눈치채신 분들이 있겠지만 어느 빛의 세기라는 거는 N0 하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T 익사이테이션 에너지. 온도의 또 함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온도에까지 함수가 되면 밀도만의 함수로 볼 수 없는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 두 개 비교하고자 하는 빛의 익사이테이션 컬리전 크로스 섹션이 비슷해야 합니다. 뭐에 대해서? 전자온도에 대해서 경향성이. 그래서 아래 그림에 보시면 산소가 나오는 경우 하고 아르곤이 나오는 경우, 이 아르곤 레이쇼를 좀 본 건데요. 이렇게 어느 특정 레이쇼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O 빛을 내는 경우니까 O3 뭐 이런 거겠죠. 이렇게 보시면 이 K값 비교를 좀 나누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K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뭘까? 만약에 뭐 706 나노미터 777에 뭐 산소가 있고 뭐 844 나노미터에 있는데 걔 특징이 만약에 얘다. 그럼 얘는 전자 온도에 대해서 이 두 개의 레이쇼가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죠? 거의 없어요. 그럼 얘는 선택할 수 있어요. 혹은 알고 있어요. 값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인텐시티 레이쇼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I 아르곤 분의 I 제로를 보게 되면 얘는 결국엔 X 아르곤의 밀도에 비례한다고 했고 산소의 밀도에 비례한다고 했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건 또 하나가 크로스섹션의 관계. 크로스섹션 관계도 알아야겠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얘예요, 얘. 산소에 대한 밀도는 그러면 그쵸? 산소에 대한 밀도니까 아르곤에 대한 밀도 곱하기 산소에서의 빛의 색이 아르곤에서의 빛의 색이 비율을 쓰면 되겠죠. 근데 아르곤의 밀도는 알죠. 왜? 아까 10토르에서 10.1토르가 되게 넣어줬으니까. 그쵸? 아는 값, 실험으로 측정한 값, 그리고 중요한 아르곤과 산소와의 이 익사이테이션 컬리전 크로스 섹션 B. 얘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산소의 밀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거를 액토노미터라고 하고요. 산소 밀도를 우리가 빛의 인텐시티 레이쇼만 갖고도 충분히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원하지 않는 액티미터를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르곤과 이 산소처럼 두 종의 정확한 익사이테이션 컬리전 크로스 섹션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실제 오른쪽은 우리가 이제 업소션 스펙트로스코피와 액티노미터를 이용해서 산소의 밀도를 측정한 경우입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유사하게 값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죠. 다만 액티노메트리 방법은 진공 중에서 그 밀도 제어가 정확한 경우에 보다 정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플라즈마 진단이 되겠는데요. 다음은 OES를 이용한 전자온도 진단이 되겠는데요. 전자여기 온도란 건 뭐냐? 우리가 이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 원자에서 측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이 빛을 내느냐? 일렉트론 임팩에 의해서 역이됐다가 떨어지면서 빛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역이될 수 있는 높이들 다 다르겠죠. 혹은 몇 개나 역이될 것이냐? 누구랑 관련이 있을까요? 전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자 충돌이니까. 이 전자는 그럼 어떤 에너지를 갖고 오나요? 전자 온도랑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excitation temperature라는 것은 전자 온도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측정하면 유용한 정보가 되겠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볼츠만 릴레이션이라는 걸 가정하에 들어갑니다. 볼츠만 릴레이션이라는 것은 excite 돼 있는 전자들의 이 population density가 exponential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 intensity라는 건 파장, 그다음에 이게 그 emission coefficient, 뭐 degeneracy 있지만 excitation temperature와 excitation 여기되는 P에서 Q로 여기된다면 이 둘 사이 에너지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얻을 수 있겠죠. 하나씩. 그럼 요 식을 데이터를 하나씩 얻은 다음에 요 식을 잘 보면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우리가 포인트 하나하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 하나에 대해서 점을 찍을 수가 있겠죠. 로그 ag 람다 i가 취하면 어떤 상수 빼기 kt분의 2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NIST 데이터에 가면 어느 특정 파장에 대한 에너지 값 알 수 있습니다. 이 파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상수, 그 다음에 I 인텐시티 같은 경우는 실험적으로 얻는 값, 얘는 unknown, 모르는 값. 그러면 이 포인트 하나를 찍을 수 있겠죠. 그럼 다른 라인에 대해서 또 포인트를 찍어요. 이렇게. 찍은 다음에 에너지에 대해서 이게 x잖아요. 이 식은 결국 y는 ax 더하기 b라는 1차원 방정식이니까 물론 이제 a가 마이너스인 에너지에 대해서 피팅을 합니다. 피팅을 하면 이 길게 역수가 뭐가 되죠? excitation temperatur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볼츠만 블럽 메소드라고 얘기하고 전자유기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자유기 온도는 전자여기 온도라고 명확히 해줘야 합니다. 얘는 전자 온도가 아니에요. 언제 전자 온도냐? 앞에서 우리가 대기 플라즈마 공부할 때 열 플라즈마 공부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열평형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했는데, 열평형 상태에 있을 때, 서멀 이퀄리브리움 상태에 있을 때, 서머다임 이퀄리브리움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전자 온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넌스멀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전자 온도가 익사이테이션 템퍼러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하 플라즈마에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익사이테이션 템퍼러처랑 일렉트론 템퍼러처, 이 경우에는 이제 프루브로 데이터를 얻었는데 우리가 바이맥스웰리안이니까 이거 하이 에너지 쪽과 로우 에너지 쪽 있죠. 하이 에너지 쪽과 아주 유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렉트론 임팩을 해서 올린다는 건 하이 에너지 애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커런트에 대해서 프레셔마다 혹은 측정을 해보면 익사이테이션 템퍼러처하고 익사이테이션 템퍼러처하고 하이 에너지 일렉트론 템퍼러처하고 거의 유사하게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분자 온도들을 한번 공부해 보겠는데요. 분자 온도들에 대한 것들은 분자의 운동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분자를 이제 이원자 분자, 만약 이원자 분자 이상인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원자 분자만 먼저 공부하겠는데요. 이원자 분자가 뭐 OH, 뭐 H2, 뭐 C2, N2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원자 두 개가 있고 이 안에 운동이 세 개가 있습니다. 트랜슬레이션, 이거는 이 전체가 움직이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키네틱 모션이 되겠죠. 그리고 바이브레이션을 합니다.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그럼 바이브레이션. 그다음에 회전도 합니다. 로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에 대해서 양자역학적으로 이 운동과 관련된 빛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원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익사이트 된 애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 레벨을 이런 식으로 그리죠. 그리고 뒤에 이제 컨티듐이 나오겠죠. 이온화가 되면. 그런데 이 분자들의 관계 때문에 얘네들은 이 안에 리펄시브와 어트랙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밴드가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바이브레이션과 로테이션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바이브레이션 스테이트라고 하면 이 에너지 밴드에서 이 안에 바이브레이션 스테이트가 있고 그 안에 로테이션 스테이트가 막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게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한 예로 바이브레이션 스테이트에서
바이브레이션 스테이트는 0인데 로테이션 스테이트는 뭐 세 번째고 바이브레이션 스테이트 3으로 가는데 로테이션 스테이트 첫 번째로 갈 수도 있고 그죠? 다양한 형태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 스펙트럼을 보면 이 에너지 갭이 굉장히 작잖아요. 작은 에너지 갭, 그러니까 파장 사이에 굉장히 많은 라인들이 나옵니다. 이거를 분해능이 안 좋은 걸로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요? 원자 라인 3개 있네? 오해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분자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많은 선배 과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다 연구를 했고 이럴 때 분자 라인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는 여러 가지 변수들 옵티컬 스트렝스나 아니면 이제 그 파장이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V라고 표시한 건 바이브레이션 스테이트, J라고 표시한 건 로테이셔널 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이 스테이트와 관련된 상수들과 마찬가지로 로테이셔널 에너지 스테이트. 이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익사이테이셔널 에너지로 이렇게 IJ로 표시를 하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F로 쓰고요. 바이브레이션 에너지는 G로 표시합니다. 것의 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앞에하고 똑같아요. 양변에 로그 취하고 상수들 다 데이터 있는 거 찾고 그러면 로테이셔널 템퍼러처를 구할 수 있겠죠. 익사이테이션 템퍼러처를 구할 수 있겠죠. 만약에 동일한 익사이테이션 템퍼러처만 있다면 로테이셔널 템퍼러처에 대한 고려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여러 가지 파장들 실험적으로 구한 인텐시티와 이 파장에 대한 정보를 갖고서 또 피팅을 하는 겁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그러면 이렇게 직선을 구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볼츠만 플롯에 대해서 우리가 로테이셔널 템퍼러처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이런 이상한 숫자를 공부하는 이상한 온도를 구하느냐 이런 로테이셔널 템퍼러처나 바이브레이셔널 템퍼러처는 이 분자들에 대한 거동, 화학적인 반응 등을 대변해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로테이셔널 템퍼러처는 거의 기체 온도랑 비슷해요. 기체 온도랑. 그래서 기체 온도를 가늠할 수 있는 변수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 경우를 보시면 굉장히 이 지금 5나노밖에 안 되거든요. 5나노 안에 수백 개의 라인이 있습니다. 분해는 0.05나노미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반적인 분광기를 갖고 어려우니까 저를 포함한 많은 연구진들이 이 기체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볼츠만 플롯 방법이 아닌 신테틱 합성 스펙트럼 방법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성 스펙트럼 방법이란 건 뭐냐? 여기는 앞으로 갖다 다시 올게요. 합성 스펙트럼이라는 건 뭐냐? 원칙적으로 어떤 그 원자 스테이트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는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델타 펑션으로 나와야만 해요. 그죠? 한 예로 우리가 레이저를 쓰면 얘는 콜드합니다. 콜드하기 때문에 온도에 뒤에서 앞장에서 다시 설명드릴 도플러 브로드닝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뾰족하게 나와야 돼요. 델타 펑션으로.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 분광기를 찍어서 이 헬륨 네온 레이저 파장을 찍어보게 되면 이렇게 브로드엔지입니다. 이렇게 퍼집니다. 이만큼. 왜 퍼졌냐? 이 라인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이 라인 하나가 분광기를 통과하면서 회절에 의해서 퍼졌기 때문이 그래요. 이걸 우리가 인스트루먼털 브로드닝, 장치 선포 포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왜 퍼졌냐? 장치 때문에. 똑같이 얘기하면 많은 분자 라인, 원자 라인들은 이렇게 라인 스펙트럼이에요. 델타 펑션이에요. 근데 실제 실험을 해보면 이렇게 막 퍼져 있어요. 분해가 안 돼요. 왜 분해가 안 되냐? 분광기를 통과했으니까. 장치 선폭 포점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원칙적인 이론적인 theoretical emission line intensity가 이렇다면 장치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컨볼루션이라고 얘기하죠. 컨볼루션에 의해서 합성이 돼서 가우시안 프로파일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가우시안 프로파일 되는 정도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이론적인 스펙트럼을 온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이렇게 이론적으로 분광기를 통과해서 나오는 스펙트럼을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합성 스펙트럼으로 얘기합니다. 가짜로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실제 실험치와 이 합성 스펙트럼을 비교하면 온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러면 분해능이 떨어지더라도 낮은 분해능을 가진 분광기에서도 우리가 온도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뒤로 다시 돌아가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익사이테이션 템퍼러처를 이용해서 전자 온도를 가늠했는데요. 기체 온도도 이제 대기압 플라즈마나 아니면 화학 반응에서는 중요합니다. 화학 반응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레니우스 법칙 같은 경우는 화학 반응 레이쇼가
화학 반응률이 기체 온도에 비례하거든요. 아레니우스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기체 온도를 어떻게 잴 거냐? 가장 간단한 방법은 도플러 브로딩입니다. 도플러 브로딩이라는 건 잘 아시는 대로 도플러 이펙트예요. 도플러 이펙트라는 건 뭐냐? 어떤 파장을 내는 물질이 관측하는 사람한테 접근을 하면 청색 편의를 하고 후퇴를 하면 적색 편의를 하죠. 여러분들이 뭐 지구과학이나 천문 쪽에서 보면 달의 운동을 통해서 파장 스펙트럼이 변하는 걸 관찰하잖아요. 그래서 후퇴를 할 땐 적색 편이 빨간색 쪽으로 가고 청색 편이 파장이 짧은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광기에서 관찰을 할 때 플라즈마에서 관찰할 때 이 안에 빛을 내는 게 있죠. 라디에이터라고 얘기를 합시다. 빛을 내는 애가 원자가 있으면 멈춰 있으면 얘는 원래 람다 제로라는 빛을 내는 애예요. 그죠? 그런데 얘가 움직여요. 왜 움직일까요? 온도를 갖고 있으니까 서머 온도를 갖고 있으니까 랜덤하게 움직여요. 랜덤하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앞뒤로도 움직이고 좌우로도 상하로도 움직이고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랜덤하게 움직여요. 그런데 관찰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멈춰 있으면 람다 제로인데 앞으로 움직이겠죠. 앞으로 움직이는 접근이에요. 그러면 파장이 짧은 람다 1으로 가겠죠. 관찰이 되기에는. 그죠? 100나노인데 90나노로 보이네? 그 다음에 후퇴라면 길어지겠죠. 110나노로 보이네? 이게 연속적이잖아요. 여기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상관이 없죠. 관찰자 입장에선. 그죠? 그러면 얘가 연속적으로 움직이니까 원래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이 모든 영역을 연속적으로 훑어가겠죠. 훑어가면서 빛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퍼지는 정도 100나노짜리가 90나노가 되고 110나노가 되는 건 얘가 얼마나 앞으로 많이 오고 얼마나 뒤로 많이 가느냐인데 그건 누구에 의한 거다? 순전히 얘의 열 에너지, 기체 온도에 의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소 라인 같은 경우에는 맥스웰리아라는 가정하에 만약에 온도가 3000켈빈이면 빨간색 그래프로 선폭 퍼짐이 측정이 되는데 1000만 켈빈이 되면 파란색으로 측정이 돼서 선폭 퍼짐이 증가합니다. 이 선폭 퍼짐의 관계식은 아래 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폭 퍼짐을 이용해서 거꾸로 기체 온도를 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식에 보시면 잘 퍼지려면 기체 온도는 높고 매스는 작아야겠죠. 그게 누구죠? 수소란 말이에요. 가장 작은 수소가 만도가 되는 온도가 됐을 때도 퍼지는 정도가 0.035 나노미터예요. 0.35 옹스트롱입니다. 무지하게 작게 퍼지는 거죠. 일반 분광기 레졸루션 여러분들이 실험실에 갖고 있는 분광기들 좋아봐야 1나노예요. 좋으면 0.1나노고요. 1옹스트롱 있다고 칩시다. 어렵죠, 분해하는 게. 그쵸? 그래서 도플러 브로딩을 이용해서 기체 온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고급의 분광기가 있을 때 사용하면 좋고요. 또 하나 기체 온도를 재는 방법 중에 앞서 설명드렸지만 분자의 로테이셔널 템퍼러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컬리전에 의해서 얘는 매스 두 개 이원자 분자랑 원자랑 매스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로테이셔널 같은 경우는 낮은 에너지로도 충분히 평형 상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자와 중성종 간의 로테이셔널 템퍼러처와 기체 온도 간의 평형을 이루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식 로테이셔널 스펙트럼에 대한 식에서 똑같이 볼츠만 플롯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렇게 역수로서 기체 온도를 로테이셔널 템퍼처를 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체 온도를 잴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걸 해보자니 얘도 분해 능이 너무 좋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기체 온도를 분해 능이 좋지 않은 경우에 기체 온도를 갖고 하는 경우에는 앞에 설명드린 대로 합성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이론적인 분자 로테이셔널 스펙트럼과 실험적인 분자 스펙트럼을 비교해서 온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짜서 만약에 OH 이원자 분자의 분자 스펙트럼과 이게 다트는 실험 스펙트럼이고 점은 이제 온도별로 합성 스펙트럼을 구해서 비교하는 거죠. 비교해서 우리가 기체 온도를 측정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체 온도가 그러면 얼마나 유용성이 있느냐? 실제 실험을 해보면 대기압 같은 경우가 최근에 다양한 응용에서 많이 활용되니까 대기압 같은 경우는 컬리전이 굉장히 많아요. 컬리전 프리퀀시가 뭐 기가헤르츠 이상이 됩니다. 이 경우는. 그래서 컬리전 플라즈마 프리퀀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가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서머커프라고 비교해보면 OH, N2 플러스 O2 서로 다른 분자를 가지고 동일한 플라즈마의 온도를 측정해보면 거의 오차 없이 900켈빈 정도가 나오는데 위치별로 한번 측정해 봤을 때 서머커플과 스펙트로스코피 한 게 거의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스펙트로스코피로 구한 거는 실제로는 로테이셔널 템퍼러처인데 서머커플로 구한 건 우리가 기체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로테이셔널 템퍼러처와 기체 온도가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대기압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자 밀도인데요. 전자 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앞서 도플러 브로딩처럼 스타크 브로딩이라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스타크 브로딩은 사람 스타크라는 과학자 이름을 이제 스타르크 독일 사람인데 이제 옛날 독일 제국지대 시대 때는 약간 그쪽에 좀 뭐 도움을 줬다고 해서 약간 좀 안 좋은 소리 듣긴 하신 분이지만 이제 슈타르크. 근데 스타크 브로드닝이란 뭐냐면 전기장에 의해서 에너지 준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양자역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에너지 스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여기가 됐을 때 이 P라는 스테이트에 있을 때 이렇게 준위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외부에 강한 전기장이 오면 얘가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스플릿이 됩니다. 외부의 전기장이 세기만큼. 그러면 원래는 빛이 P라는 스테이트에서 떨어지니까 파장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스테이트가 이제 3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뮤0, 뮤1, 뮤2 이렇게 스플릿이 됩니다. 그러면 이 스플릿 된 전도를 스펙트럼 찍으면 이렇게 벌어지겠죠.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그죠? 이거를 스타크 브로드닝 하는데, 자, 플라즈마에서 이 일이 왜 일어나냐? 플라즈마에는 빛을 내는 원자가 하나 있으면 주변에 전자들이 많이 있죠. 그럼 얘 스테이트가 하나 있으면 이 주변에 로컬한 플라즈마는 차지드 파티클이기 때문에 빛을 내는 레디아트 주변에 로컬한 일렉트론들에 의해서 강한 필드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크 이펙트가 생기게 되고 아토믹 에미션 라인에 브로드닝이 생기는 거죠. 얘들은 주로 수소 라인을 갖고 활용을 하는데 그 관계식이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책 한 권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은 한스 그림이라는 분이 쓰신 한 권의 책이 있어요. 플라즈마 스펙트로스코피 혹은 스펙트럴 라인 브로드닝인가요? 책 2권이 있는데 그걸 참조하시면 그 안에 굉장한 많은 업섬션과 시어레티컬한 그 방법들을 통해서 이 스타크 브로드닝을 설명하는 책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래서 그냥 수식을 이용하겠다 하면 수식이 또 이제 논문을 쓰시는 분들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이렇게 브로드닝의 함수로 밀도를 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플라즈마 브로드닝을 갖고 다 측정하는 건 아니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수소를 이용하는 경우 보통 13승에서 15승, 수소 알파 라인 6563이죠. 는 15승, 17승에 가장 정확한 측정을 얻을 수 있고요. 우리가 대기압 플라즈마나 저압 플라즈마에서 쓰는 10에 10승, 11승, 12승에서는 이 수소 스펙트럼 라인을 쓰는 건 약간 좀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 방법들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서멀 플라즈마라고 얘기하는 열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보통 13승에서 15승까지 밀도가 되니까 이런 수소 스펙트럼 라인의 스타크 브로드닝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스타크 브로드닝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보익 프로파일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참고로 이 수소 스펙트럼 라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분광기로 우리가 측정을 하니까 그 분광기의 브로드닝 효과는 다 제거해 줘야만 합니다. 이 점은 고려를 하시고 이 방법들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플라즈마 전자온도, 전자밀도를 다이렉트로 측정하는, 앞서는 익사이테이션 템퍼러처, 로테이션 템퍼러처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가늠해 보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전자온도, 전자밀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앞서의 라인 인텐시티가 라인 스펙트럼이 아니라 연소 스펙트럼. 그래서 이 경우는 오히려 이제 대기압 플라즈마인 경우에 많이 활용되는데요. 해당 데이터는 카이스트 최원호 교수님 연구실의 최원호 교수님과 박상우 박사님의 데이터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논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라즈마 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인 스펙트럼도 있지만 연소 스펙트럼도 있는데 연소 스펙트럼 중에 하나가 제동복사라는 게 있습니다. 독일어로 브레임슈틀라운룽, 이게 이제 브레이크라는 건데 그러니까 멈추는. 그래서 아래 그림에 보시는 대로 원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자유전자들이 이 원자들을 보고 가다가 속도가 멈춥니다. 이렇게 줄어듭니다. 속도가 멈추는 건 에너지를 잃는 거잖아요. 근데 속도가 멈출 때 뿅 하고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멈추지 않잖아요. 연속적으로 끼 가서 멈추겠죠. 그럼 연속적으로 빛을 내겠죠. 당연히 연속 스펙트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브레임스톨람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들은 또 감사하게도 우리 선배 연구자분들이 다 연구를 해 놓으셨어요. 그 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브레임스톨람에 대한 것들은 보시면 일렉트론 아토믹 브레임스톨람입니다. 이 경우에는 뉴트럴 컬리전에 의해서 그래서 뉴트럴 브레임스톨람이 하는데 그 식들은 전자 온도와 전자 밀도 함수로 좀 복잡해 보이지만 전자 온도와 전자 밀도의 함수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기압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이 연속 스펙트럼이 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렉트론과 원자와의 브레임스톨라운룽, 일렉트론과 아이온, 그죠? 프리프리. 그 다음에 일렉트론과 아이온의 재결합, 프리바운드, 그죠? 프리바운드 하면서 있겠죠. 근데 대기압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 그 비율을 살펴보게 되면 다른 것들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장에 대한 그 연속 스펙트럼을 가지고서 연속 스펙트럼의 대부분이 뉴트럴 브레임스톨라울룽이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이렇게 피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연속 스펙트럼, 라인 스펙트럼들이 있으면 아래에 연속 스펙트럼이 있겠죠. 이 연속 스펙트럼들을 앞서 있는 식과 이용해서 피팅을 해보면 전자 온도와 전자 밀도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기체를 쓰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수분에 의한 컨티뉴엄 에미시비티 같은 것들이 고려돼야 보다 정확한 온도와 밀도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플라즈마 광진단에 대한 기초 소개와 함께 플라즈마 광진단의 대표적인 OES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OES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라즈마 변수들에 대한 측정 방법들을 우리가 간단하지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표적인 광진단인 OAS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플라즈마 광진단 그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